네, 안녕하세요. 안유아 경제투자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가장 관심 갖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번에 JP모건 회장이, 다이먼 회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뿐더러 금리 인상을 할 거다. 8%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5.25에서 5.5%대인데 8%로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가해시장에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지금 원화 환율이죠. 우리는 원화 환율이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환율인데 지금 엔달러 환율도 154엔을 뚫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화 1달러 대비 원화가 1,400을 한때 뚫었습니다. 이거는 2022년 하반기 이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원화 환율이 불안정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서 한국에서 수입을 제가 뭐 한국에서만 소득을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화 자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유한화 자산 그리고 최근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도 투자를 하면 달러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다 달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미국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이러면 다른 나라 화폐는 평가절하된다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화폐가 가치 없게 된다. 그러면 돈이 더 달러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기업들은 그 원화가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 원화가 평가절하된 것만큼 그 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자산에서 손실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 금리 인상이냐 인하는 마치 미국 국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자산의 질과 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일단은 환율을 변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환율 변동을 볼 때 단기 변동과 장기 변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국가의 환율은 결국은 그 국가의 경제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비트코인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원화로 1억이 됐어. 원화로 8천만 원이야. 원화로 9천만 원이야. 달러 대비 뭐 6만 달러 넘었어.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7만 달러 넘어서 뭐 5만 달러 넘어서 뭐 10만 달러 넘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가격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환율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비트코인과 달러의 환율은 예를 들면 6만 달러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거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환율,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뭐로 결정되냐면 그 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으로 결정이 돼요. 그 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GDP 지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GDP. 1년에 새로 만들어낸 물건의 가치잖아요. GDP라는 거는. 혹은 그 나라의 기업들이 기술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미국이 왜 강한 나라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심 원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기술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기술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거는 미국 달러로 미국 기술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펼치면 국가의 경쟁력이 그 국가의 화폐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제처럼 우리가 말하는 GDP, 경쟁력 그리고 IP 특허
원천 기술 이런 거는 제조업 경쟁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 경쟁력, 그리고 금융 경쟁력. 그 나라 화폐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쓰게 하려면 그 나라 화폐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커야 돼요. 왜 달러를 다 쓰냐? 내 손에 달러를 들고 있어도 미국 증권시장과 미국 채권시장, 주식시장 이렇게 다 증권시장입니다. 그리고 파생금융시장, 그리고 은행, 보험 이런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어디서나 달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달러 외환시장도 크고요. 한국은 옛날에 달러 원화 외환시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달러를 쉽게 자산화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도록 투자도 할 수 있고 혹은 갖고 있어도 절하나 이런 걸 크게 걱정 안 하니까 달러가 수요가 높은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국가의 화폐의 질은 그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한 국가의 환율의 변동 요인은 사실은 금리 수준. 예를 들면 1달러와 지금 1,400원이다. 이러면 왜 어떤 때는 1달러가 1,250원이고 어떤 때는 1달러가 1,4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첫 번째는 금리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은행에 예금할 때 8%를 주는데 한국에서는 3.5% 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달러를 태환해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싶죠. 왜? 8%를 주니까. 그래서 두 나라의 금리 수준에 의해서 만약에 개방형 경제다. 개방형 경제란 말은 돈이 들어가고 해외로 갔다 들어왔다가 쉽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개방형 경제입니다. 달러가 한국 국내 금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형 경제에서는 두 나라의 금리 수준에 의해서 자금이 특히 한머니라고 해요. 하루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돈들을 단기 투자하면서 전 세계의 투기 자금으로서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있어요. 한머니. 얘네들은 금리 수준에 따라서 돈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다 미국과 예금하겠죠. 그래서 금리 수준에 의해서 금리가 높은 국가의 화폐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로 갈까요? 그게 바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니까, 그리고 이미 높아요. 한국이 지금 3.5%잖아요. 한국보다 높아요. 중국보다도 높아요. 미국 금리가. 미국이 또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금리가 안 높아도 미국의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금리까지 높으면 뭐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금리 수준에서 단기 환율 움직이고요. 두 번째 물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이란과 지금 서로 보복성 군사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모든 나라에서 석유는 기본 산업이잖아요. 기간 산업이고 인프라 산업이면서 또 뭐 석유를 안 쓰는 나라가 없고 모든 제품에는 다 석유를 돌려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 원자재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금 석유는 전 세계에서 다 쓰는 건데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 세계 물가 수준이 다 올라가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나라들이 물가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원자재가 자국 내에 많으면 수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가 물가에 크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100% 거의 수입하고 100% 수출해야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외향성 경제, 수출 주도형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지금 특히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한국 물가가 올라갈 거고 수입에 따른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돈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단기 영향 요인으로는 금리 수준, 물가 수준. 세 번째는 시장 기대. 여러 번 말했지만 경제는 기대입니다. 기대. 발생하지 않아도 전체 시장의 참여자들이 저렇게 갈 거다 이러면 모든 돈들이 자본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참여 비율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원래는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서는 금리 인하를 오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특히 JP 모건 이런 다이버 회사 같은 사람들이 올린다 이러면 시장에 무게감이 높죠. 그러면 달러가 금리 인상한다고?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달러를 더 많이 살려고 하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시장 기대, 그리고 한국은 또 수출형 경제잖아요. 수입해서 물건을 수입해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들어 가지고 부가가치 있는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해외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도 올라가고 이런 곡물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리면 한국 같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타격 입을 거란 거를 경제 참여자들은 다 알죠. 기대가 그렇게 형성되면서 원화의 자산에 대해서 안 갖고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54억인가 매도 다 팔고 나갔잖아요. 왜 그렇게 팔고 나갈까요?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이 고환율, 고유가 때문에 내가 증권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해도 이 원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달러로 다시 대환해 갖고 가면 손실이네.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이는 이 퍼센테이지와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퍼센테이지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환율이 움직이는 이 변동폭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변동폭보다 크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는데 그걸 달러 자산으로 바꾸니까 오히려 손실이다. 환율 때문에. 이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원화 자산을 팝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이에요. 채권이고. 그러니까 한국 증권시장, 특히 주식시장 인덱스가 곤두박질 치죠. 이렇게 다 시장 기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지금 환율이 1,400 터치했잖아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외환으로 달러 자산을 달러로 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만약에 또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보복하고 또 이란이 다시 해서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가격 모든 세상의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면 한국 경제는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제2금융권 지금 금융시장이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4월 위기설이 있다고 했죠. 한국에 4월 위기설이 떠도는 이유가 사실 작년 초에 이미 부동산 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당시에 정부 당국에서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채권자들한테 압력을 주는 거죠. 좀 기다려라. 이자도 받지 말라. 시간을 좀 유예해줘라. 만기가 왔는데 원리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이 채권자들이 우르르 모여서 이런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 원리금을 상환해달라고 하면은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전체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하게끔 한 거죠. 6개월 지금 정확하게 1년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4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왜 1년으로 했을까요? 당시에 한국금융당국은 미국이 올해 정도 되면 특히 4월 정도 되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반대로 가니까 이것처럼 당혹스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이 한국 자산에 대한 이런 또 우리의 기대로 갚아버리죠. 그래서 일대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 개입해버리면 이런 기대를 꺾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정부의 시장 개입은 굉장히 고난이도 영역이에요. 잘못 개입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이게 전에 지금 왜 달러라는 총알을 들고 있잖아요. 너무 일찍 개입해서 따다다다 총 쏘는 것처럼 총알을 다 써버리면 진짜 위기 왔을 때 총알 쏠 게 없으면서 시장이 무너집니다. 위기가 오죠.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절하게 시장하고 시장 기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시장 기대 심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은행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요. 잘못 개입했다가는 총알은 총알대로 다 써버리고 시장대로 무너지고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지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1,400 터치했으니까 아마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깊이 고민할 거예요.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데서도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인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한 데다가 더 약해지면 아예 외국인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한 30 몇 프로 차지하거든요. 3분의 1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시장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의 시장 계획. 그다음에 국제 중요 사건 이런 것들이 단기 환율을 결정하는데 최근에 국제 중요 사건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굉장히 많은 그 부패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굉장히 사법조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불이익이 온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개인적 리스크도 있고 또 이런 전쟁이나 이런 데서는 국민들이 마음을 단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좀 설득력이 강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언변이죠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네타냐후 위치가 공고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국제시장에는 엄청난 리스크로 하고 다른 나라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데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별도의 시간을 이제 내서 다룰 거예요. 저는 앞으로 2027년, 28년까지 국제의 시장에서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난세입니다. 난세.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난세입니다. 난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시대고요. 특히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겪어요.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런 난세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10배, 100배로 높일 수 있어요. 예, 기득권이 이렇게 막 이 난세에서 막 깨지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인생에 뭐 로또에 당첨된 것도 한순간에 또 세계 뭐 1등 할 수도 있고 막 스타가 될 수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늘 중국식 표현 부추 지오차이라고 하잖아요. 부추의 인생에 있는 대부분 사람 이럴 때 자기 자산이 그냥 워낙 힘든 데다가 우리 예를 들면 물가가 지금 20%다 하면은 똑같은 10,000원인데 그 10,000원이 8,000원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8,000원 역할. 그럼 난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내 소득이 실제는 2,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더 약탈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뺏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산을 보호하려면 해지를 위해서도 이런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지금 환율 가지고 지금 쭉 풀어들었는데 환율 변동의 단기적 요인으로는 금리 수준, 그렇죠? 그리고 물가 수준, 시장 기대, 정부의 시장 개입, 국제 중요 사건 등등이 그 화폐, 특정 국가의 화폐 혹은 외화의 단기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이 단기 변동의 근본적 원인으로 된다. 장기적 원인은 그 국가의 경쟁력이다. 특히 그 국가의 경제 실력, GDP,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무역 대국이냐, 그리고 군사력, 금융 강국이냐.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화폐의 근본적 가치를 결정하는데 단기에는 이제와 같은 금리 수준, 물가 수준, 시장 기대, 정부의 시장 계획, 국제 중요 사건들이 단기적 수급 요인으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기는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 이런 지표를 봐야 되고요. 그 국가의 외환 보유고, 국제 수지, 무역 규모, 경제 성장률을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 시장, 그렇죠? 군사력, 제조업 경쟁력, 특히 지세권 경쟁력, IP, 특허 이런 것들 원천 기술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이 장기의 그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개념을 갖고 엔화 움직임이라든지 원화 움직임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는 조금 달라요. 위안화도 이제 말하는 이런 단기적 요인과 장기적 수급 요인에서 똑같이 위안화 화폐의 가치도 움직이는데요. 한국하고 다른 거는 위안화는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외화가 달러가 중국 시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홍콩을 통해 후광통, 성강통 이런 채널을 통해서 외화가 중국 증권시장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한도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형 경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를 못 나가게 하겠으면 못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좀 쉽죠. 자본시장을 개방을 안 해놨으니까. 사람들 마음대로 사고 파고 못하니까. 그러면서 위안화는 조금 다른 요인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를 여러분 투자한 시장뿐 주식이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환율에 대해서 엄청난 개념을 갖고 가야 돼요.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돈 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달러로 태어났을 때는 손실인 거예요. 제가 실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초창기 한국에서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었잖아요. 월급을 받았잖아요. 월급. 그러면 보통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봉을 올려주잖아요. 연봉을 올려. 근데 저는 그걸 위안화로 대환하잖아요. 원화를 월급으로 받았다가 그걸 위안화로 대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008년에 처음 직장 생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위안화로 대환했을 때 제 동창들 가운데서 저는 월급이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한 7년 지나잖아요. 6, 7년이 지나잖아요. 근데 한국 월급은 물가에 따라 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위안화로 대환했을 때, 위안화로 대환하면 올라 안 간 거예요. 결국 내 월급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유는 위안화는 계속 절상이 된 거죠. 위안화 가치는 계속 올라갔는데 원화 가치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원화로 표시할 때 내 월급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위안화로 대환했을 때는 내 월급이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창들 가운데서 오히려 걔네는 계속 위안화로 계속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제가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볼 때 이런 그 자산 오리지널 그 자산 주식이면 주식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환율의 개념에서도 특히 달러로 한번 대환해서 보는 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할 거냐 이 주제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자세한 거는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아주 자세히 적었어요. 자세히 적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유튜브는 또 너무 길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회자가 있어서 이렇게 티카타카 하면서 길게 하면 지루하지가 않은데 제가 혼자서 앉아서 막 주저주저 길게 막 얘기하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씩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한계가 있어서 길게는 못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설명 같은 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면 제가 글을 안유화 경제투자론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요점만 갖고 거의 결론성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요.